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간 물밑 협상으로 시한을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유예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그동안 거부했던 대화를 시도하고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거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 만에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철도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이번 주말 기차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주말에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수험생들은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이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유예됐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할지 앞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TBC가 취재한 결과 다음 달에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갈등은 그때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노진호 기자가 오늘 청와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남기고 종료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이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낸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해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며 언제든 지소미아를 그 날짜로 종료할 수 있고 이는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유지한 건데 또 기존의 대화조차 거부하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시각, 일본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만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課長級の準備会合を経て、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래 일본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우리 요구를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대상 품목과 관련해서 재검토도 해볼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健全な輸出実績の積み上げおよび韓国側の適正な輸出管理の運用によりその見直しの検討が可能となると。 일본 정부는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면서 한국도 그런 점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노다로 방위상은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대로 이번 한국의 통보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상화해달라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그럼 청와대와 일본 도쿄를 차례로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이서준 기자,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잠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중단을 하고 이제부터 한일 간의 대화를 시작하자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그동안의 입장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신뢰하지 못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역시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연계된 이 대화의 틀로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원하는 이 대화 목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일본은 7월 1일에 반도체 3가지 부품 수출 규제를 했고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모든 수출 규제 조치들을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 말미에 거듭 말씀드린다.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백색 국가 재포함 2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과장급 또 국장급 회의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 사항이 바로 한국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행한 모든 수출 규제를 철회하거나 그러한 움직임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언제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계속해서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은 역시 또 가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딱 정해놓은 시간은 없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러한 사태에 대한 의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종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해서 일본이 대화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어제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되지 않을 것이다.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종료 유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부터 이 일본과 한국과 일본 간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진전이 없다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막판 대화가 계속되면서 파국을 막자는 양측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의 중심축으로 여기는 미국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어 오늘도 NSC를 열었는데요.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했고 오늘 오후에 종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NSC에는 어제에 이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을 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쿄를 연결해 보겠는데요. 앞서 잠시 전해드렸던 대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또 취재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한번 윤서령 특파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아베 총리 이제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일본 정부의 평가가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모태기 외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한국이 WTO 제소를 중단했기 때문이지 지소미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일본 정부는 일제히 한국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역 내 안보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왔던 만큼 자신들의 권고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 언급한 모태기 외상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했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군요. 네, 모태기 외상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현재 최대의 과제이며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의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태기 외상은 현재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중인데요. 잠시 후 도착하는 강경화 장관과 내일쯤 회담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본 내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타결 전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건데 일본 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화요일부터 도쿄에 머물면서 NSC 국장과 외무성 차관 등을 만나는 등 물밑 접촉을 벌여왔습니다. 실은 일본도 미국의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최근까지 비공식적으로 도쿄를 오가면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 장관이 G20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협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한일 관계에서 아무래도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다음 달에 있을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외교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확정됐다는 소식 취재가 된 거죠? 네, 그 취재 내용은 제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양측 외교 당국이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며 시기는 다음 달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일 두 정상은 중국이 다음 달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회담을 서울이나 도쿄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총리관저 그리고 양국의 외교 당국이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했지만 11분간 환담만 하고 의제를 놓고 정식으로 대화하는 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저희 뉴스룸에서 8월 2일이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있으면서 그때 모셔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래도 뭔가 이제 한일 간의 접점을 찾은 듯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하기로 했고, 근데 일본 입장 들어보면 수출 규제를 철회한 건 아니고 대화로 이어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의 상황은 이 수출 규제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강제징용 판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연결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수출 예. 규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아까 이 과장급 회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당 기간 이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7월 이전에 수출 규제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 많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뭐냐면은 일단은 협의 자체는 수출과 규제와 관련된 협의는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애초에 일본이 형식상으로 한국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하나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오늘 교도통신이 속보로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이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적어도 일본으로서는 명분상으로는 종래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해소됐다라는 이런 절차들을 가져감으로써 결국은 그 귀결점은 7월 1일 이전의 수출 규제 해제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예. 중국과의 관련,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하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래 우리는 지소미아는 북핵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지소미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은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은 지소미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봉쇄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봉쇄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가담하는 것이 마치 당연시 되는 것 같은 이런 예. 것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결국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인데 예, 사실 수출 규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강제동원 문제랑 엮어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의 이런 변화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른바 문희상 의장안 예. 그러니까 사죄나 배상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금 예.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그런 법적 성격에 근거한 문희상 의장안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일본의 요구가 예. 저는 그동안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어떤 형태로건 오늘의 이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오늘 한국과 일본 쪽의 발표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7월 1일 사태 출발점이 예.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였고요. 또 여전히 일본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 위반, 즉 예. 우리 대법원 판결에 함부로 그것을 불법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인 것처럼 그런 일관된 입장을 오늘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수출 규제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안이 당장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일본 측이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급 협의 또 그러면서 이제 국장급 협의로 이루어져서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또 한일 양국이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문희상 의장안을 기초로 한 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따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을 시키거든요. 법적으로 그 청구권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가져왔던 일관된 입장, 예.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우려 원칙이 이제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7월 2일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소되는, 즉 그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예. 봅니다. 다만 단순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 지소미아가 예. 오히려 이제 마치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 이런 구조. 예. 그리고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서 그동안의 우리 원칙과 맞지 않은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어떤 새로운 과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예. 우리 정부가 좀 예.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께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당장 이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연말 내년 초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변수들,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변수들에 대한 해결 방향, 어떤 그런 큰 틀에 대한 일정한 저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소미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숙제를 우리가 좀 떠안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하게 압박해온 미국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미국 정부나 언론 등 워싱턴에서 현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이곳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국의 강력한 촉구에도 종료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하게 됐다며 그 의미와 반전의 배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언론의 반응들은 또 그렇고요. 미국 내 이제 싱크탱크나 또 전문가들 평가도 궁금한데 그 견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미국 내 전문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맹을 중시한 선택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두 동맹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룬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의 충고를 수용한 결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예. 미국이 마지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압박을 또 가하기도 했고요.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 미국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않겠다며 거리를 두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며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티렐 차관보가 직접 일본으로 달려갔고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면서 또 사흘째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지소미아 종료가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단식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단식은 계속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 이후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로 돌아가서 농성을 이어가자. 이렇게 참모진이 지금도 설득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황 대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가 유예됐지만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도 요구해왔기 때문에 황 대표의 단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김명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네,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단식을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초당적 협력에
좀 나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훼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열린 1심 재판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를 뇌물로 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우선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3,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7년쯤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윤 씨가 2008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여성 A 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 준 걸 뇌물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상품권 등 5,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역시 대가성이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예상했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김 전 차관 혐의들 중에 이제 어떤 건 무죄고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사업가 최모 씨 관련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 이제 처음 나와 있는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해서는 이제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알려진 의혹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윤중천 씨 관련 범죄 혐의도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현금과 그림, 성접대 등 이제 3,1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윤중천 씨 부탁으로 그 형사 사건을 조회를 해줬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시 성관계를 갖던 여성 이모 씨의 빚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종용한 게 뇌물이라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무죄가 되고 또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 뇌물액이 1억 원을 넘어야만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윤중천 씨 관련 뇌물액은 모두 1억 3,100만 원 정도인데요. 2006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이뤄진 것을 모두 다 더해야만 이 액수가 나옵니다. 검찰이 이를 다 묶어서 하나의 범죄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빚 1억 원을 탕감시켜준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100만 원 부분의 시효가 10년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1억 원 이하가 된 거군요. 자, 그런데 그 3,100만 원이라고 된 부분에 또 이른바 그 별장 성접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우선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최소 13차례에 걸쳐서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가 있었고 이를 액수를 파악할 수 없는 뇌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하지만 접대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효 10년으로 줄었는데 이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런 성접대가 과연 뇌물인지조차 가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또 2013년이었죠. 당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2013년 수사 당시에 그 별장 등지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뇌물로 봐서 재판에 넘겼더라면 적어도 법적 판단을 받아볼 기회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별장에도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재판 내내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그러면은 제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재판부 설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윤중천 씨 1심 재판부의 설명인데요. 양형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이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했다면 윤중천 씨도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이 논리를 김 전 차관 사건에 똑같이 적용해서 성접대가 뇌물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비판은 결과론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관계를 뇌물로 볼 대가성을 찾을 수 없었던 데다가 김 전 차관은 물론 윤중천 씨마저 당시 입을 닫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 만에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일의 구조 상황이 담겨있는 모든 기록을 확보해서 누구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고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지연 의혹과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조작 의혹과 관련된 곳 등입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먼저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건과 관련된 자료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해양경찰청 본청과 함께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와 완도, 여수해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입니다. 구조 현장에서 이뤄진 지휘 계통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 현장 지휘선이자 고 임경빈 군이 피정으로 옮겨지기 전 머물렀던 삼천 구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 헬기를 보낸 세종시 소방청과 창원의 해군사령부, 평택 해군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소방청의 대응과 DVR 조작 의혹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렇게 특별수사단이 5년 7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다시 나선 건 2014년 수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공무원 가운데 구조를 부실히 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김경일 전 123정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죠. 이번엔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구조당국 지휘부가 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 9시 10분쯤 해경의 구조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54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세월호가 60도 정도 기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123정에 즉시 승객 퇴선 명령을 내리라고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주위 바다엔 대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10여 척의 민간 선박 등이 있었습니다. 퇴선 명령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사 직후 시작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 부실한 구조로 재판에 넘겨진 건 김경일 전 123 정장뿐이었습니다. 김 전 정장은 참사 1년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윗선으로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단은 당시 해경이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123정에 사실상 책임을 미룬 게 아닌지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경 지휘부의 지휘 과정을 정밀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 압수수색이 지금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일부 확인했는데요. 검찰은 구조, 헬기, 이런 키워드 40개 정도를 입력해서 11개 박스 분량의 문서와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문서 제목들을 보면 참사 당일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해경 본청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지하 1층 특수기록관부터 종합상황실, 수색구조과, 정보통신과, 10층 세월호 특별조사위 TF가 포함됐습니다. 오후 4시쯤 검찰은 1차로 박스 11개 분량을 압수해갔습니다. 주로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들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만들어진 문건들입니다. 여기엔 당시 중앙구조본부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작성한 1일 점검 회의 결과
수색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또 사고 현장 지원 실적과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외부 보고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색, 구조, 헬기 등 키워드 40여 개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뽑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경은 독도 소방 구조 헬기 추락 사고와 제주 대성호 화재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 자신이 2011년 일식집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을 흔드는 카드 내역을 냈습니다. 이에 오늘로 변론을 마무리하려던 재판부는 재판을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성태 의원이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듭니다. 서유열 사장의 이 카드가 2009년 5월 14일 당시 저녁 식사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이 카드 내역은 이번에 법정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서 전 사장은 2011년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셋이 만난 건 2009년이고 그때는 딸이 대학생이어서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왔는데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증거에 대해 검찰은 술자리가 여러 번 있었을 수 있다며 결제 내역만으로 그날 서 전 사장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2달 만에 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검찰이 김 의원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는 연기됐고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지도교수에게 받은 외부 장학금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최근 학생처장 이름의 공문을 총학생회로 보내 조 전 장관 딸 조 씨가 받은 장학금이 학칙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어 기탁자가 수혜자를 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꾸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2015년부터 3년간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철도 파업후 첫 주말입니다. 주말 기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오늘만 KTX 1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대입 논술 시험과 면접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열차 시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매표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늘 취소된 KTX만 100여 편입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서울 출발 경부선과 호남선 KTX는 대부분 매진입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평소처럼 운행하는 SRT는 물론이고 버스터미널과 공항에도 승객이 몰리면서 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수험생 이용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곳 서울대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면접과 실기가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열차를 이용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험생들은 바뀐 열차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능한 빨리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레일 노사 협상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오후 서울 조계사 앞에서 8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 9월 잔탁을 비롯한 일부 위장약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나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가 추가 조사를 했는데 발암 우려 물질이 나온 위장약이 13품목 더 있었습니다. 이들 위장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새롭게 판매 중지된 위장약은 총 13종입니다. 위상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입니다. 이들 약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지난 9월 라니티딘이 쓰인 위장약과 지난해 7월 발사르탄이 원료인 고혈압 약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니자티딘 원료 물질을 사용한 약입니다.
현재 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만 2천 명 가량입니다. 이미 처방받은 약들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NDMA 검출량이 관리 기준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짧게 복용한 환자의 경우 건강에 큰 영향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2017년 기준 환자 4명 중 3명은 2주 이하로 처방받는 등 길게 복용하는 경우는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결혼 후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 강력범죄로도 이어져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마구 때리는 한국인 남편. 지난 7월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6일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30살 베트남인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안매장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으로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 이주 여성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도 최근 4년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한국인 남편 신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도 점검합니다. 또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결혼중개업체를 단속하고 동남아 국가 등 13개 나라 말로 신고할 수 있는 다국적 신고 앱도 개발키로 했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서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 강남 지역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몰렸는데 올해는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에도 적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습니다. 전용 면적 114.7제곱미터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2억 원 오르면서인데요. 이 집 하나만 있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된 경우는 종부세 2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도 90만 원 가까이 오릅니다. 계산세도 올해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종부세 또 나왔다니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종부세 기준은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이를 넘는 서울 아파트 수는 지난해 13만 5천 가구에서 올해 20만 3천 가구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위주였던 종부세 대상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 용산, 성동구를 비롯해 목동, 흑석동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북 지역의 경우 40평형대 이상,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30평형대까지도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기준 9억을 넘어서게 되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는 10만 명 이상 늘고 종부세는 1조 원 이상 더 거칠 걸로 추정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홍콩 시위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 치러질 구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를 위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이번 시위 주역인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높은데요. 황예린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떵가운 씨는 오늘 홍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는 24일에 있을 구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입니다. 聽後日就係投票啦，咁所以而家香港示威都咁嚴重，咁個示威嘅問題都即係都唔知點樣解決啦，咁所以因為希望我哋可以幫到手，所以我就 홍콩에선 투표를 하려면 미리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번에 등록한 유권자는 모두 413만 명에 이릅니다. 우산혁명 직후 치러진 2015년 선거 때보다 약 4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위해 처음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35세 이하입니다. 이번 구의원 선거 결과가 시위에 주로 참여한 젊은 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hope through our vote, it can let us get the majority to be the voice and the platform represented freedom and democracy.
홍콩 18개 구에 모두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건데 재판부는 두 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건데 유 전 부시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윗선 지시를 받고 감찰 조사를 중단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숭인동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과 신설동역 사이 도로에 흙탕물이 들어찼고 인도도 일부 가라앉았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동묘앞역 근처 한 개 차로의 통제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배달 음식에 일회용 수저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올겨울에도 안타깝게도 이 사만삼이 또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내년 2월까지 평균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예전보다 약하고 바다의 표면 온도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찬 공기를 불어넣는 북서풍이 약해지고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막게 됩니다. 평균 기온은 오르지만 북극발 한파로 반짝 추위는 더 자주 찾아올 거란 전망입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평년보다 작아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강하지 않을 걸로 전망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되면 바람이 약해져 대기 정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세먼지가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겨울도 짧고 강한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사만삼이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선 넘은 오빠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이종걸 의원이 단식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교환 오빠,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상의도 없이 단식하시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국민이 공감 안 해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 계속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보다 제가 원내대표를 총선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도와주실 거죠? 미국에서 경원이가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오빠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해서 담아서 그렇게 한 거군요. 마치 미국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뭐 소위 빙의했다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비판글을 쓴 건데 그러면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 자, 분명히 두 사람이 오빠 동생 할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한국당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군요. 네,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희화화하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꼴불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강승규 전 의원은 서로를 비판할지언정 선을 넘지는 맙시다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가운데서 이 밑에 소는 누가 키우나 내용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만희 의원이 전한 내용은 여성을 희화화하는 명백한 성희롱, 이 부분이 이만희 의원이 전한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또 이 풍자라고는 하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엄연한 직책이 있는데 굳이 오빠라는 호칭을 쓴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논란이 일자 이종걸 의원은 나중에 글을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교환 오빠라는 호칭은 황당 대표님으로 수정을 했고 미국에서 경원이가라는 마무리는 미국에서 원내대표 나경원 올림으로 고쳤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어떤 분들은 특정 단어에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살펴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이종걸 의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좀 보시죠. 저렇게 흑백의 고등학교 사진, 이 황교안, 이종걸 이름이 보이는데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고 45년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사람은 날선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등을 돌린 모습인데 어떤 말을 했었는지 최근에 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또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렇게 보신 것처럼 45년지기에서 한 사람은 야당 대표로 또 한 사람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신이 나빴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갓, 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본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최근 일본은 돼지 콜레라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뭐 수도권까지 뚫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본의 농림수산상, 우리로 치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뭔지 들어보시죠. なんですけども、そもそもこれ神様が悪いと私は思ってますんでね、どこからやってきた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まあ病気とかそういうのもそうじゃないですか。ウイルスはですね、人間が作ったものではそもそもありませんので。 예, 신의 탓으로 돌렸군요. 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책을 내놔야 할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비판이 나왔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돼지 콜레라 문제의 대책을 좀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인데 야당 의원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고 또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애토 농림수산상은 잘못 말했다라면서 발언을 거둬들이고 자신이 했던 문제의 발언 국회 속기록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본인 인정을 하기는 했군요. 뭐 부적절한 발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최근 아베 정권 인사들이 잇따라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가령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 제가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이 태풍 피해 복구하는 대원들 만난 자리에서 나는 비의 남자로 불린다. 내가 방위상이 되고 나서 벌써 태풍이 3개째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가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피해로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 역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내가 국가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베 총리가 루이 14세냐? 라면서 좀 지미국 국가다라고 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빗대서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역시 최재원 기자가 계속 남아서 또 비하인드 뉴스에 대한 여러 비하인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